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비가 많이 왔는데 어떻게 내려오는 길은? 어제 이제 버스 타고 내려오는데 이제 순천 완주 고속도로 들어서 가지고 전라북도에서 남도로 이제 경계선 지나자마자 비가 쏟아지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인터넷상으로 봐도 비구름띠가 남해안 쪽으로 이제 많이 걸쳐 있는 것 같은데. 예. 이번에 충청북도 쪽에서 피해가 좀 많았지만은 남해안도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태이다. 그래서 다들 각별히 주의하셔야 될 것 같다. 특히 순천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산지들이 많기 때문에 네네. 절개지나 이런 것들 꼭 조심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정치를 하시면서 지금 이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네.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정치 또 나라가 해야 될 주된 일인 같은데 지난 주말 이렇게 폭우가 내려가지고 많은 인명피해가 좀 난 건 매우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안타까울 뿐더러 뭐 다들 공무 때문에 그랬지만은 공교롭게도 장관, 국토부 장관 그리고 또 대통령 그리고 또 여당 대표까지 전부 다 해외 출장 중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런 재난 관리에 있어가지고는 행정안전부가 무엇보다 중심이 되어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행안부 장관 이상민 장관이 탄핵 심판을 좀 받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뭐 이 상황에서 누가 컨트롤 타워냐에 대해 가지고 다소 지금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이 아닌가. 물론 한덕수 총리께서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대표님 얘기로 좀 돌아가세요. 네. 예, 이제 순천에 오셔가지고 공부방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첫 기말고사를 치렀죠. 예. 어떻게 만족스러운 결과는 좀 나왔습니까? 저희가 지금 한 7, 8명 정도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순천도 보면 학교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네. 보면은 뭐 이제 팔마중학교나 연양중학교 이런 도시 지역의 학교들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또 가르친 학생 중에 별량중학교, 면단위 지역의 학생들도 네네.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 학교마다 난이도 차이가 큽니다. 시험에. 그렇죠. 예, 저희가 이걸 많이 느꼈는 게 사실 이건 순천에서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이게 학교마다 자율성을 부여하는 건 좋지만은 지금 제가 굳이 비교하자면은 팔마중학교나 연양중학교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오는데 네. 그렇다 해도 서울에서 가장 쉬운 문제보다 조금 쉽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도 보면 여러 구가 있지 않습니까? 25개 구가 있는데 그 중에 조금 이제 문제가 쉽게 나오는 구들보다도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학교라는 게 지금 단계 초중고등학교 단계에서야 어차피 순천의 아이들끼리 경쟁하고 서로 그리고 공부하지만은 이들이 나중에 순천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는 뭐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어제 전국에 있는 인재들과 경쟁을 해야 될 것인데 지금 단계에서 이 수준 차이가 나게 되면은 좀 극복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뭐 순천을 교육도시라고 하지만 순천에 있는 많은 분들이 우물한 개구리였을 수는 있으니까 지금 이 대표님 말씀하신 부분을 순천 교육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한번 참고를 좀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뭐 대학 입시 제도나 이것도 변하겠지만은 단순히 이제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런 지역에 있는 불리함을 보정해주는 제도 정도가 아니라 결국에는 이 학생들이 나중에 서울에 있는 학생들과 그리고 또 전 세계 학생들과 경쟁하기 위해 가지고는 절대적인 어떤 공부량을 맞출 필요도 있다라는 거를 제가 사실 이번에 아이들 가르치러 이제 순천에 있는 것도 저는 정말 서울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이 중소도시의 여러 문제들을 탐구하고 싶어서였는데 특히 이번에 교육 문제는 좀 심각함을 느꼈습니다. 그 좀 큰 정치를 펴실 때 그 부분이 좀 소중한 경험이 되고 또 지역에 있는 인재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정치그룹까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저는 굉장히 이게 가치 있는 그 도전이었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특히 아까 제가 면단위 지역 이야기했는데 이 면단위 지역 아이들은 정말 이 순천에서도 뭔가 가르쳤을 때 흡수력이 뛰어납니다. 그만큼 지금까지 이런 공부에 대한 부분을 갈구하고 있는 게 있었고 뭔가 학교 교육 뭐 선생님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그 이상의 무엇인가가 주어졌을 때 진로 교육이든 아니면 어떤 형태의 교육이든 간에 정말 스펀지처럼 흡수하는 걸 보고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렇군요. 저번에 이제 수능과 대입 제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오늘 좀 집중적으로 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대통령의 킬러 문항 발언 이후에 수능 앞둔 학생, 학부모 또 진학지도 선생님들 대혼란을 겪었는데 이게 또 9월 모의평가 또 본 수능 치르고 나서도 또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우선 정치적으로 이거는 아마 큰 혼란이 있을 것인 게 이렇게 해서 수능이 어쨌든 결과가 나오면은
잘 본 학생은 자기가 잘해서 잘 봤다고 생각할 것이고 좀 성적이 예상보다 못 나온 학생들은 제도가 변해가지고 혼란스러웠다는 주장을 할 것이고 그러면 이거는 정권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결말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왜 대통령께서 이렇게 급작스럽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누가 조언인지 몰라도 좀 그 조언한 사람 좀 질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사교육비를 많이 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근데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사교육 비용이 있거든요. 지금 사교육비가 많이 나가는 곳을 따져보면요. 우리 초등학교 이런 데가 사교육비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물론 거기에 보면은 뭐 영어 학원 같은 좀 약간 고급 수요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은 당장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나오고 나면은 보육할 수 있는 곳이 없다라는 느낌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 태권도 학원이 뭐 이런 태권도 선수가 되라고 하는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태권도 도장 같은 곳이 아니면 간단한 음악 학원 같은 것들도 사실 아이들을 음악가로 키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형태의 보육 형태의 보충학습 기관도 지금 있는 것이고 그것도 사교육비에 포함됩니다. 네. 과거에 비해 가지고는 이제 학과 교육을 하는 보습 학원 같은 경우에는 비용 부담이 많이 준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사실 인터넷 강의 같은 것들이 활성화된 측면도 있고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갑자기 이제 일타 강사들이 이제 질책하고 나셔가지고 뭐 사교육비를 줄이자는 어떤 취지에는 다 동감하겠지만은 왜 지금 와서 동영상 강의를 때려잡지 이런 것들 일타 강사라고 하는 것들 왜냐하면 사실 오히려 그런 부분은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는 측면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처음에 모두 언급했던 것처럼 지방과 서울의 어떤 교육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데 인터넷 강의가 의외로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전국 단위로 가장 우수한 강사의 그런 강의를 몇만 원 수준에서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유리한 지점이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그러면 정부에서도 아니면 공공기관에서도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한 대법으로 뭐 EBS 강좌를 확대하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처럼 네. 이런 것들은 오히려 지금까지 사교육을 올리는 주범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교육 비용을 줄인다는 취지에 누구나 공감한다면은 현실적인 대책이 먼저 내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시험 문제 봤더니만은 어려운 게 있다. 시험 쉽게 내자. 이게 해법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킬러 문항과 관련된 얘기는 앞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시기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고 예. 또 사교육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한다라면은 그건 방향 설정 자체가 잘못됐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 청취자분들께서 아무리 그래도 뭐 시험 문제 읽어보니까 국어 문제인데 거의 뭐 과학 지문이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게 과거에 이제 수능 세대와 수능 비수능 세대의 차이일 겁니다. 아마. 이게 수능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영어로 KSAT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수학 능력을 테스트하는 거거든요. 네네. 미국도 SAT가 있거든요. 이 시험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독해나 이런 걸 측정할 때 말 그대로 얼마나 말귀를 잘 알아듣느냐 이런 걸 테스트하는 겁니다. 옛날 같으면 국어에 무슨 뭐 관동별곡을 외워가지고 뭐 이렇게 시험 보고 이런 게 있었겠지만은 지금은 주어진 제시문을 읽고 얼마나 그 내용을 빠르게 파악해가지고 그거를 실제 적용할 수 있느냐 이걸 테스트하는 거거든요. 그럼 뒤집어 말하면요, 아마 이 비문학 지문이라고 하는 것에서 사전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이 유리한 문제를 내는 게 오히려 틀린 방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 우리가 대충 알만한 내용인 경우에 역사나 이런 내용 같은 데서 그걸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격차가 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학 능력을 테스트하는 시험에서는 어느 누구도 보지 못했을 지문을 문제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도 그렇게 창의적으로만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보면은 뭐 킬러 문항 강의라고 하는 거 수백만 원짜리 한다고 이제 정부에 지적하는 것들이 뭐냐면은 대충 나올 법한 것들을 그렇게 많이 막 준비해가지고 풀려보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우연히 하나 맞아떨어지는 게 있을 수 있는 것이지 사실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것 아니면 준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것에 나오는 비문학 지문 같은 경우에는 예측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 게 맞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렇다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KSAT 예. 우리나라 이제 한국의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인 건데 네. 그 수능 시험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제가 이제 안철수 대표를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견도 많고 정치적 행보에 불만도 많아가지고 제가 지적도 많이 하지만은 안철수 대표의 그 교육공학들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그 안에 보면 교육과정을 재조정하는 것도 있고
수능을 여러 번 치자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지금 아까 미국의 SAT 같은 경우에는 수능을 SAT1과 SAT2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선택 과목과 필수 과목을 분리해 놓은 것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9학년부터 12학년 한 4년의 기간 동안에 본인이 나눠가지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AT1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어, 독해 능력, 그리고 수학, 그 다음에 글쓰기 이렇게 이제 분야가 되어 있는데 이것들 여러 번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은 사실 수학력 시험을 봐서 우리가 정시를 통해서 학생을 뽑는 제도가 굉장히 이제 서열화하기엔 좋지만은 반대로 1년에 한 번 시험 보는데 만약에 뭐 건강상의 이유로 내가 좀 약간 긴장하면 시험 못 보는 타입이다 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시험 준비를 제대로 못했을 때 어떻게 시험 한 번에 인생이 결정되느냐 이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어차피 상대평가를 저희가 할 거라면은 시험을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보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실제로 94년도에 수능이 도입됐을 때 1년에 2번 봤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뭐 그걸 폐지할 수밖에 없은 다른 이유가 있지만은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이 수학력 시험에 대한 부담은 줄인 동시에 반대로 또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 번 보면서 상대평가를 가져간다. 이 정도로 전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예 수능을 철저하게 대학 자격고사화하자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있지 않습니까? 자격고사화하는 것은 이제 절대평가화하는 이제 방법으로 갈 텐데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수학력 시험에서 난이도 문제, 킬러 문제가 나온 이유 중에 하나는 수능 시험 그 과목들을 보면요. 최근에 이제 한국사와 영어가 절대평가화 됐습니다. 한국사와 영어가 절대평가가 되면서 사실 1등급 숫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1, 2등급 숫자가.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학교 입시에 있어서 수능을 변별력의 잣대로 사용하는 게 어려워졌거든요. 영어와 한국사에 있어가지고는.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서 변별력의 잣대로 사용하는 것이 수학과, 그래도 상대평가라는 수학과, 그 다음에 이제 국어인데 문제는 수학 같은 경우에도 아마 지금 놀라실 겁니다. 한 20년 전에 대학 입시하신 분들이 지금 수학의 시험 범위를 보면은 이제 이게 교과 과정의 범위를 보면은 빠진 내용들이 많습니다. 네. 가장 대표적 뭐 미적분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뭐 결국 수학도 변별력을 내기가 어렵고 그러면 국어의 모든 변별력이 몰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문학 지문을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갈수록 이제 교육 범위를 축소하고 절대평가하는 과정 속에서 일부 남아있는 상대평가의 항목이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또 그러지 않으면 대학 입시에서 변별력 갖추기 어려운 이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완전한 자격고사까지는 어렵지 않을까. 지금의 현행 대학 입시 제도가 유지된다면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나아가서 대입 제도와 관련해서 근본적으로 좀 변화가 좀 필요하다. 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입시를 할 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공정성을 유지해야 되고 그 객관적 공정성이라는 것은 보통 줄 세우기를 의미합니다. 나보다 1점 높은 사람이 1점 낮은 사람이 나보다 좋은 대학교 가는 걸 용납하기 어려운 사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정성과 다양성을 동시에 확보하려고 하는 지금 제도를 지금 가져가야 된다고 하는데 예. 사실 이거는 제 입장에서 듣기에는 공정성과 다양성을 동시에 확보하라는 거는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약간 형용모순 같은 느낌입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어떻게 뜨거울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갖추라고 한다면은 이상한 음료수가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전 그래서 국립대학교와 국공립대학교와 사립대학교의 입시도 좀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순천대학교 같이 지역에 이제 좋은 국립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아이들 중에서 정말 비싼 학비를 부담하지 않고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철저하게 좀 줄 세우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능 성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결국 거기에는 별다른 다른 입시 준비를 하지 않아도 공부 열심히 하면 갈 수 있는 대학교로 갔으면 좋겠고요. 물론 그거는 국립대학교인 서울대학교부터 뭐 모든 뭐 경상대학교, 지역의 국립대학교까지 다 해가지고요. 다만 이제 사립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본인들 입시 제도를 다변화해서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하버드대학교에서 입시할 때 제일 특이했던 건 뭐냐면요.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이제 팔레스타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때 팔레스타인은 이제 이스라엘 내 자치정부 수준이었고 국가도 아니었습니다. 네. 근데 이 친구는 제가 봤을 때 처음에 1학년 때 저랑 공부를 할 때 야, 얘는 어떻게 영어도 못하고 수학도 못하고 과학도 못하냐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을 하버드에서 뽑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학생 뽑았는데 이 학생 왜 뽑았나 나중에 봤더니만은 이유가 있었겠죠. 뽑은 이유가. 이 학생은 나중에 팔레스타인에 가가지고 지도자가 될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따로 보더라고요. 하버드에서. 그러면 그 대학은 그 인재를 알아보는 능력이 있다라는 변별력을 그래서 이제 갖췄다라는 뭐 그런 입학사정관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국에는 오래 활성화돼서 운영됐으니까 그런 노하우가 축적돼가지고 그런 잠재력도 평가하는 겁니다. 다만 근데 여기는 이제 문제가 있죠. 뭐냐면은 이 결과, 이 학생을 뽑은 것의 결과에 대해 가지고는 하버드 대학교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우리가 어차피 그 학생은 팔레스타인 학생은 100% 장학생이거든요. 장학금도 100% 받거든요. 우리가 재단에서 장학금을 다 투여해가지고 이 학생을 한번 키워보겠다. 그리고 이 학생이 나중에 성공해가지고 훌륭한 지도자가 되면은 우리는 성공한 투자다. 안 될 수도 있죠. 그게 대학의 건학 이념에 맞춰가지고 본인들이 투자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근데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는 국공립대의 비중이 너무 적은 것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가 돈이 없을 때 사학재단이 땅만 갖고 있으면은 웬만하면 사학 차리고 운영할 수 있게 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국공립대 비율을 좀 높일 필요도 저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사립대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이제 재단 출연 같은 걸 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장학제도도 활성화하고 대신 입시 자유라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이들은 건학 이념에 맞는 다른 목표를 가지고 학생을 뽑아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우리나라의 사학들, 서울에 있는 명문 사학들도 마찬가지지만은 다 똑같아요. 옛날에 행시, 사시 이런 게 많던 시절에는 사시 합격자 명단 광고하고요. 왜 모든 학교가 그런 사시 합격자, 행시 합격자 많이 내는 걸 목표로 학교를 운영해야 됩니까? 미국 대학은요, 절대 행시 합격자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행시라는 제도가 있다 하면은 안 키울 겁니다. 왜냐하면은 행시 합격자가 나중에 공무원 될 텐데 뭐 대단한 돈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학교에 다시 기부금 내겠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은 비즈니스맨으로 아니면 국가의 지도자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구나. 이런 걸 보고 뽑아가지고 내가 이 학생한테 이번에 뭐 장학금을 얼마나 투자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더 훌륭한 사람이 돼가지고 우리한테 기부금 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선호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표님께서는 우리 모든 대학이 공정성과 다양성을 다 추구하려다 보니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인데 네. 국공립대학교는 지금보다 좀 늘리되 공정성 부분을 명확히 하는 걸로. 그다음에 그렇죠. 사립대학은 다양한 인재들을 길러내는 걸 좀 목표로 하되 대학의 자율권을 좀 부여하는 걸로. 그렇죠. 저는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결국에는 사학에 해당하는 곳들에서는 등록금 자유화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 학교가 꼭 아까 말했던 것처럼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은 선택이요. 또 가능성 있는 학생에게는 전액 장학금을 줘야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 서울의 고려대학교나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보다 학비가 2배라도 가고 싶어 할 사람들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질문 한 10개 준비했는데 한 2-3개밖에 소화를 못했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이 지방대학하고 인구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